네, 오늘도 급변하고 있는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뉴스인 2부입니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면 충돌해서 부딪힐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봉합이 될까요? 저는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의 위원장이 내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들의 대부분이 친박위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게임은 끝난 겁니다. 네. 다시 그거는 제가 볼 땐 김무성 대표가 상당한 실수를 한 것이고 패착이다. 우리 이세돌 우리 구단이 어디서 졌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패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내세우는 명분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뭐 물갈이 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다 상향식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전략공천은 없다고 하지만 왜 전략공천이 없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냥 뭐 시간을 끌면서 가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으로는 뭐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김무성 전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선은 치러져야 되고 다 아시다시피 24, 25일 날 그럼 후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번 주말에 여하튼 실리적 접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제 출구 전략을 쓸 것이냐 그런 것만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해석과 전망이 뭐 현재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이한구 위원장하고 황진아 부위원장 등이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수면 위에는 그들 두세 분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수면 밑에서 아마 다양한 채널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판을 깨는 것과 틀 자체에 대한 문제는 일단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잘한 어떤 정리 단계에 있지 않나 싶고 좀 공관위 내외에서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문제 다른 해결 방식의 차원에서 보면 여권의 원래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해 부분에서는 같은 방향을 가지 않겠나. 따라서 일정 부분 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상현 의원권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어려운 일이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의 핵심이고 또 대통령의 정무특보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넘어서서 일부에서는 뭐 호가호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사과하는 방식도 굉장히 좀 서투르다. 굉장히 뭐 내가 사과로 왔으니까 받을 듯 말 듯 이런 식의 그런 거로 비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도 엄밀하게 따지면 본인이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당하게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어떤 회동이 있었냐를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윤상현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한마디로 오만함이고 그 뒷속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그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 공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윤상현 의원 문제는 아마 김 대표 쪽의 의향대로 매듭이 돼야지만이 문제가 풀 수 있는 수순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친박에서도 윤상현의 한 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총선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큰 틀 속에서 읍참을 누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읍참 상현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의 입장은 이제 당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건데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다면 아마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전체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현재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따라서 그럼으로써 문제가 여러 가지 좀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물꼬를 좀 틀 수 있고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이 공천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천 과정 자체가 선거 운동이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본인이 아마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그 대구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모든 언론 매체, 특히 보수를 아주 대표하는 언론 매체에서도 사설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를 타이틀을 뽑을 정도로 굉장히 시점과 내용 면에서 보면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나 왜 하필이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대구 지역에서의 진박의 그 인사들과 더불어서 지금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러니까 시점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2004년도 잘 아시다시피 총선 때 당시에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대표가 모든 총선을 진두지휘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까지 있고 있었지만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야당은 항상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을 뭐 수없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선거 때 아주 단골 메뉴였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지금 뭐 생각할 때 대구라는 거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정말 그 새누리당의 권력의 중심부고 앞으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충분하게 그 지역을 기반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뭐 유승민 의원의 그런 그 미래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가져간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면은 선거 결과에 대한 정통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적 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시점에서 조금 더 진박의 진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를 추론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적절치 못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3차 컷오프 결과도 발표됐는데 지금 친노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친노 핵심들은 다 살아남고 있는 것이냐 해석이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역 의원이 한 50여 명 이제 남아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해찬 의원의 거취랄까요? 이제 선택이 과연 어디겠느냐. 이게 이제 개량적인 잣대로 평가했을 때와 그 개량적 결과를 무시할 수도 있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의 어떤 선상에 있자는 생각이 되고요. 앞서 정청래 의원이나 오늘 이제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처럼 상징성이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숫자로 치면 이제 비주류 쪽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아직 현역 의원의 경우 이제 상징성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자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선거에서의 상징성과 이제 이분들의 개인적인 경쟁력이 과연 이분들을 컷오프 시켰을 때도 이후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이어진다는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명분과 실리의 측면에서 일단 김종인 리더십이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방향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데 가면 어디까지 이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천이라는 거는 이제 선거의 시작이고요. 이 공천을 통해서 그 각 정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친노 운동권 정당으로서의 과거에 좀 구태를 벗어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이제 공천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저께 뭐 486 운동권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모두 대부분이 공천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운동권 정당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냐라는 거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여야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감동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피곤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요.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공천 과정 속에서 내가 선거에 참여하고 싶고 투표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하는데 내가 과연 선거에 참여해야 되나? 오히려 공천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역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벼락치기식 공천이라든지요. 더 나가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왜 공천에서 탈락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그 밀실 공천이 자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9대 공천이나 20대 공천이나 별로 차이가 별로 느끼질 않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더 나가서 비관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지목받는 사람이 이해찬 말씀하신 의원하고 친노의 전해철 의원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 만약에 두 사람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그래도 좀 공천이 그 친노 배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를 먼저 교수님. 상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김종인 대표의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한다는 건 사실 뭐 조금 어려운데 굳이 예상을 한다면 컷오프 쪽에 좀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상징성 자체에 좀 그렇게 크게 어필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른바 패권주의 청산과 낡은 진보 청산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고 이 선거운동 직전에 어떤 공천 과정에 지금까지 좀 우세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쪽에 좀 더 이 포인트를 두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그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88년도 평민당 시절에 처음 이제 국회에 입문해가지고요. 뭐 육선 의원까지 아니겠습니까? 친노 핵심인데 저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이나 또는 감각이라를 보면은 저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예우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컷오프 이전에 이해찬 의원이 오히려 불출마 선언 쪽으로 물꼬를 트면서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민주당이 더욱더 발전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아주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예우를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뭐 문재인 대표나 전 대표나 뭐 김종인 비대위 대표나 또는 이해찬 의원들이 상당히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저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유추해 봅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삼각간의 물밑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대화가? 저는 그게 정치고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향후에 그 더민주당이 결국 목표라는 거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안 되면 뭐 총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나가서 승리에 참여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큰 틀 속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를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정세균계 전병헌 전 최고위원하고 오영식 의원이 탈락했고 어제 정청래 의원이 탈락했지만은 상징성은 있지만 사실 친노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주변들을 많이 쳐내고 실제로는 핵심들은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일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책 고려가 있었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제 컷오프된 특히 정청래 의원 경우에는 아주 호호가 사실 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도 존재하지만 아주 또 반대편에 아주 강력한 반대자들도 존재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건데 다만 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더민주 쪽에서 얻어낸 거 아닌가. 따라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향후 자신의 행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어떤 그 더민주의 공천 과정에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할까요? 무소속으로라도 나올까요, 이번에?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뭐 나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포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선거 끝나고 나면요. 정말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출마자 당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이 선거와 관련돼서 뭐 기소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좀 그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부분 속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당장 이분에 대해서 뭐 반발해가지고 나가면은 미래는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랬을 경우에
당선된다라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좀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젊기 때문에 큰 행보라기보다도 실리적 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오늘 김영준 교수님께서 정청래 의원에게 드리는 조언은 재보선을 노려라 것이었습니다. 자,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사실은 지금 제일 시끄러운, 제일 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래서 이게 잘 총선 때까지 유지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위기가 빨리 왔네요, 생각보다. 이제 이른바 자주파와 통합파의 이제 양상이 좀 더 격화되는 것이고, 결국 안철수 대표의 고립 양상이 심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로 정책 지향점과 목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땡겨졌고, 그게 사실은 더민주 쪽의 어떤 통합 제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더민주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일단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될 아주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안철수 대표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무엇을 선택하든 상당히 정치적으로 외로워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치 악화가 정치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고된 참사인데요. 예. 우리 김한길 지금 선대위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놨는데요. 자기가 탈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양당 구조의 폐해를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탈당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무슨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더민주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연합 안 하면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서 저거는 정말 비정상이 정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구나.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고립화되고, 저는 뭐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저렇게 수시로 말을 바꾸고 시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당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대표를 있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 보십시오. 대표를 향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최악의 경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 정치가 아주 파멸을 넘어서서 그냥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쪽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개인의 문제는 뭐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우리 선거가 이대로 가야 되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불만과 더 나아가서 좀 참담함을 좀 느낍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왜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도 봐서 시청률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좀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천정배, 김한길 두 분은 떠나고 안철수 대표 혼자 남아서 이 당을 꾸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호남하고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관심은 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결국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새 정치의 구체화가 과연 이 현실적인 새 없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자유경쟁이고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일려 다야구도를 탈피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새 정치의 명분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선택지가 참 협소하고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혹시 말씀하신 정당 정치와 관련한 제도화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치가 참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2년 총선 때요. 전체 선거구 중에서 3% 이내로 승부가 결정된 게 24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9곳이고 경기도가 10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군데니까 전부 한 80% 정도가 3% 내에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힘을 발휘해서 만약 수도권조에서 한 5% 정도만 잠식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은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절박함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야권 통합 얘기도 나오지만 국민의당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호남 자밀련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서 확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조금 그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광해에서 죽겠다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선거라는 거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마저 안철수 의원이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아마 적당히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정도인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깊이가 뭐 고민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가 갈 길은 명쾌해졌고 이제 더민주당은 어떻게 이런 최소한도 수도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를 매듭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건 해설위원인 김영준 교수님, 박미호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